갤러리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 여자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 그녀는 스푼으로 가루를 떠서 전복죽에 한 스푼, 호박식혜에 한 스푼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천천히 저으며 가루가 녹아드는지 확인하는 그녀의 얼굴. 입가에 떠오른 차가운 미소. 2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아한 화가 서지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서지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거 뭐예요? 지금 당장 꺼달라고요.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 보고서. 화면에 큰 글씨로 자막이 떴습니다. 디지털리스 계열 심장 독성 물질 검출. 장기 섭취 시 심장마비 사망 가능. 의도적인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수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정한 형수라 믿었던 여자가 왜 임신한 동서에게 독을 탔을까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어떻게 완벽한 복수에 성공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주말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현관문을 열자 형수 서지안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커다란 보냉백이 들려 있었죠. 도연아, 동서 집에 있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양식 만들었어. 거실로 들어온 지아는 보냉백에서 용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골곰탕, 약밥, 식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혜진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전 진짜 괜찮아요. 음식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혜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임산부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형 민석도 뒤따라 들어오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재수 씨 생각해서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알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들었다니까요. 지안은 냉장고 문을 열고 싸온 음식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지안이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며 다시 한번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챙겨줄게. 나를 친언니라고 편히 생각해. 우리 조카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지안 부부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그치, 여보?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형수 지안이 싸온 약밥. 혜진은 그것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보듯이. 여보,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도연이 욕실로 들어가자 혜진은 재빨리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사골곰탕과 식혜를 꺼낸 그녀는 주방 한쪽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혜진은 용기 뚜껑을 열고 싱크대 배수구로 지안이 싸온 음식을 쏟아부었습니다. 곰탕 국물, 끈적한 식혜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모두 쏟아붓고 남은 음식물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묶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 세탁기 뒤편 깊숙한 곳에 봉투를 숨겼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본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준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것이 바로 윤혜진의 악몽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몽은
앞으로 더욱 끔찍해질 것입니다. 형수 서지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혜진의 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형수 서지안의 음식 배달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에 3번, 전복죽, 삼계탕, 미역국, 호박식혜,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양식들이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은 형수가 끓여준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남편 도연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죠. 죽을 삼키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혜진의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죠. 여보, 나 숨이 이상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찬물에 담갔다 꺼낸 것처럼 차갑고 동시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혜진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혜진은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맥 소견이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가 이상한가요? 임신부에게서 이런 증상은 드물어요. 혹시 특별히 먹고 있는 약이나 음식이 있나요? 심장에 부담을 주는 혜진의 머릿속에 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만약 누군가 음식에 이상한 걸 넣었다면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나요? 뭐라고요? 독성 물질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라도 그건 전문 연구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너무 예민해지지 마세요. 의사조차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혜진이 형수가 보낸 삼계탕을 배수구에 쏟아 붓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에 든 용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형수님이 만든 음식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냐고.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혀서 그래요. 냄새? 이거 냄새 멀쩡한데 뭐가 문제야? 도연은 코를 용기에 가까이 댔습니다. 고소한 닭고기 냄새와 인삼향이 났습니다.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죠.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형수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드셨는데. 형수님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나도 미안한데 진짜 못 먹겠어요. 여보, 제발 이해해줘요. 이해를 어떻게 해? 형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싱크대에는 반쯤 비워진 삼계탕 용기가 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는 국물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도연은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형수 서지아는 자신의 집 부엌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 지아는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전복을 손질하고 쌀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는 특별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라벨은 뜯겨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하얀 가루. 지아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편 민석은 아직 자고 있었죠. 스푼으로 가루를 떠서 전복죽에 한 스푼, 냉장고에서 꺼낸 호박식혜에도 한 스푼. 천천히 저으며 가루가 완전히 녹아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임산부는 몸 관리 특히 잘해야 하는데.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내일 또 갖다 줘야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으니까. 지아는 전복죽을 예쁜 밀폐 용기에 담았습니다. 리본까지 묶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동생에게 주는 선물처럼. 아침 9시, 지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요즘 우리 동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머, 왜? 임신했는데 어디 아파? 응,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양식 열심히 챙겨주는데도 말이야. 아무래도 병원 좀 자주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산하면 어떡해. 그녀의 말투는 걱정 가득한 형수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지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해. 다들 내가 얼마나 동서를 챙기는지 알고 있어. 나중에 뭐가 되든 내 잘못은 아니지. 지아는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을 고쳤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화가 서지안.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 후 목요일 밤 11시. 혜진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여보. 도연은 아내를 급히 차에 태워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도착해. 혜진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임신 몇 주 차세요? 18주요. 질출혈이 있네요. 빨리 검사실로. 혜진은 침대에 실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아내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아기도 무사하고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산모도 아기도요. 원인이 뭐예요?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합니다. 도연의 머릿속에 아내가 음식을 버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수가 매주 가져오던 보양식들, 그리고 아내의 창백한 얼굴. 그때부터였습니다. 강도연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건 병실 침대에 누운 혜진.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응, 괜찮대. 우리 아기 무사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과연 도연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형수 서지안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연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강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싱크대에서 음식을 버리던 모습, 형수가 매주 가져오던 보양식들, 그리고 의사의 말. 의사 목소리 회상 몸에 독성 물질이 축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구토, 임산부, 독성 물질.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단어. 디지털리스 마이너스 심장 독성 물질.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증상들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구토, 손 떨림, 어지럼증.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소형 몰래카메라. 이틀 후 작은 택배 상자가 도연의 작업실로 배달됐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설명서를 펼쳐본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내를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병원에서 본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 흘리던 모습이. 아니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야. 진실을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나간 사이 도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부엌 상부장, 그릇들 뒤편 구석진 곳, 손이 떨려 2번이나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고정을 마친 도연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엌 전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됐어. 이제 진실을 알 수 있어. 그날 오후, 혜진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혜진이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펜, 메모지,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은 곳을 더듬던 도연의 손에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작은 상자,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다이어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하지만 알아야 해.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날짜는 2024년 5월 14일. 형님이 만들어준 전복죽 먹고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월 20일. 미역국 먹고 어지러움, 식은땀. 7월 27일. 호박죽 먹고 피부 두드러기, 입술이 부어오름. 알레르기 증상? 9월 3일. 약밥 먹고 구토. 요즘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최근 날짜로 갈수록 기록은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혹시 디지털리스? 심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날 믿어줄까?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었습니다. 상자 안을 더 뒤지자 병원 서류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 진료 기록지. 진단 명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정맥 소견. 심장에 부담을 주는 미량의 독성 물질. 반복 노출 의심. 이게 진짜였어.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독성연구소 검사 결과지도 있었습니다. 음식 샘플 일부 검사 결과 비정상적 성분 검출. 샘플 부족으로 재검 공고. 미안해. 혜진아. 미안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혜진이 왜 형수의 음식만 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지, 왜 음식을 버리면서도 일부는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지, 아내는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뱃속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인 자신은 아내를 의심하고 몰아붙였던 겁니다. 도연은 다이어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도연.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결연함, 두려움이 아닌 분노. 형수, 당신이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도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독성 전문 연구소를 입력했습니다. 혜진이 모아둔 샘플을 찾아냈습니다. 김치 냉장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지퍼백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완벽한 증거를 만들 거야. 다음 날 정오, 도연은 형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저번에 빌려간 전동드릴 있잖아. 그거 오늘 반납하러 가도 돼? 오, 그래. 오늘 저녁에 올래? 지안이도 반가워할 거야. 아니, 형수님 바쁘실 텐데. 낮에 잠깐 들를게. 형만 있으면 돼. 그래, 그럼 점심때쯤 와. 나 집에서 일하거든. 도연은 가방에 2번째 소형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오. 형 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와, 도연아. 거실로 들어서니 형수 지안의 그림 몇 점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그림들. 도연은 그 그림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 지안이는 갤러리 전시회 준비 때문에 나갔어.
요즘 정신없더라고. 공구함이 베란다에 있는데 같이 가자. 민석이 앞장서서 부엌을 지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형을 따라가며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엌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여기 있다. 가져가. 형,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 그래, 안방 화장실 써. 도연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저번에 나 준다고 했던 가방이랑 옷 좀 챙겨줄 수 있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민석이 옷방으로 향하는 사이 도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상부장 옆 선반, 조미료통 뒤편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잠시 후 민석이 종이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 다 챙겨줬어. 도연은 부엌에서 천천히 물을 마시며 카메라가 제대로 숨겨졌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형, 나 이만 갈게. 오늘 작업 마무리해야 돼서. 그래, 조심히 가. 형 집을 나온 도연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형 집 부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됐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바로 그 시각, 형수 서지아는 갤러리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요즘 동서 많이 안 좋다며? 걱정 많이 되겠다. 응. 요즘 계속 병원 다니더라고. 임신했는데 몸이 약해서 그런가 봐. 너 정말 착하다.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형수가 어디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조카인데. 하지만 친구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꺼내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버티면.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산만 하면 끝이야. 그럼 시댁 재산은 우리 쪽으로 올 거고. 서지아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을 착한 형수라고 생각하니까 완벽해. 그날 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잠든 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꼭 지켜줄게. 약속해. 잠결에 혜진이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어떻게 증명해낼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카메라 2대, 독성 검사 샘플, 혜진의 다이어리와 병원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도연의 결연한 의지. 도연이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형수 서지안이 직접 독을 타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전시회의 그날, 2주 후, 서지안 작가 개인전 오프닝 데이, 오후 3시, 갤러리 입구에는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서지안 작가 개인전 마이너스 우아한 여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갤러리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역 유지, 미술계 인사, 언론 기자들, 그리고 친인척까지 약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와인잔을 든 채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중앙, 붉은 원피스를 입은 서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우아한 헤어스타일,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빛나 보였습니다. 작가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전시회 폭로 사건으로부터 3개월 후 법정 최종 선고의 날이 밝았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언론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서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파리한 피부, 생기 없는 눈빛. 3개월 전 전시회에서 빛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서지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독성 물질을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에 해당하며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위증, 그리고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고려하여 피고인 서지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15년이라니. 안 돼요. 공범 변호사에게는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5년 및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선고합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지아는 법정 복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교도관이 잠시 기다려 주었죠. 그때 도영과 혜진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서지안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동서. 도영과 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서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모든 재산이 너희한테 갈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난 10년째 노력해도 아이가 없는데 내가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질투가 났어. 너는 남편도 아이도 시댁 사랑도 다 가졌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저희를 죽이려 했습니까? 서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형님 때문에 제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괴물이었어. 가시죠. 서지아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부디 건강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서지안의 선고 이후 그녀의 가족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 민석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죠. 갤러리는 명예훼손으로 폐업했고 서지안 친정 부모는 딸의 범죄로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민석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형수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탐욕과 질투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윤혜진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그래요. 아니야, 엄마 닮았어. 엄마처럼 강하게 자랄 거야.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교회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연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 카메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두렵던 순간들,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던 날들, 이제 필요 없어. 도연은 카메라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아기를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도연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웃어요. 우리 아기 천사같이 생겼어요. 행복하게 살자.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창밖으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과 혜진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질투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인과응보,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벌이 온다는 이 오래된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통장을 훔쳐 도박에 탕진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가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